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시댁 행사엔 빠짐없이 참석하고 시어머니 생신 챙기고 명절 음식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며 도왔습니다. 시댁에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채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리니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도리라는 이름의 희생이 끝났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정적으로 눌러왔던 것들을 더 이상 끌어안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부부는 대학 시절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직장을 잡고 안정되던 시기였고 남편도 한참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고 제가 30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해야 할 시점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는 자기도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결혼을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우리는 봄에 결혼할 거니까 너희는 가을로 미뤄라는 말까지 당당하게 하더군요. 그 여자가 지금의 동서인데 저보다 2살이나 많으면서도 그 상황에서의 행동은 정말 유치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때 동서는 결혼식 날짜를 두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나이 더 먹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 올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니 시어머니께서 결국 동서의 결혼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결국 시동생 커플은 우리가 결혼 준비 중이던 그 해봄에 먼저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그 배려랍시고 결혼식을 다음에 가을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도 억울했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 둘이 벌면 금방 자리 잡는다. 근데 작은 애는 많이 못 배워서 우리가 좀 더 해줄 수밖에 없겠더라. 그 말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말의 원출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으신 분이라 그런 말을 동서가 먼저 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하셨어요. 동서가 그런 얘기 하더라.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대신 시댁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된다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웃을 수도 없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배운 며느리는 덜 도와줘도 되는구나. 배운 사람은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손 놓는구나. 그 이후 시댁의 행동은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집안에 온 관심은 시동생 내외에게 쏠렸고 시부모님은 대놓고 시동생 가정에만 올인하셨습니다. 집을 해주고 돈을 대주고 육아까지 도와주며 그 집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방식으로 굴러갔습니다. 반면 저희는 결혼 이후에도 단 한 번의 경제적 지원 없이 오히려 명절마다 손이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요청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습니다. 그저 한번 도와드리자. 이번만 넘어가자. 어른들이 원래 저렇지 뭐하며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한 푼도 안 해주시던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뭔가 해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손을 벌리십니다. 정말이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부탁해도 거절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때 우리가 받은 상처는 없었던 것처럼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더군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동생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까지 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곤 해요. 남편은 성실하고 고든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에 집중했고 성격도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에요. 대학은 인서울 4년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SKY 대학원에서 석박사까지 마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처가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시동생은 남편 말로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놀았어.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공부엔 관심도 없었고 어릴 때부터 사고도 많이 쳤다고 합니다.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는 성적보다 소문이 더 빠른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대학엔 갈 생각조차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은커녕 용돈을 부모님께 받아 쓰는 생활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시동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감당해내며 살아오신 거더라고요. 학창시절부터 사고 수습하랴, 감싸주랴, 해결하랴 그렇게 쓴 돈만 해도 남편의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남편의 대학 등록금은 시부모님이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저는 한동안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준 거야.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 등록금 하나 받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감사의 이름으로 침묵했고 희생했고 바보처럼 웃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결혼 전에 동서가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대학 학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전세금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에게 전하시며 그의 말이 맞지 않냐. 너희는 공부 많이 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시던 그 장면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그 얄팍한 이미지 하나 지켜보겠다고 속은 천불이 나는데도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동서는 말을 참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시어머니께 얼마 해주실 거냐고 딱 잘라 묻더군요. 정작 저희 결혼할 땐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그런 동서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끌리셨나 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때는 가족이니까 참자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깝게 느낍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동생과 남편 명의로 들어있던 청약저축까지 전부 해지해서 보탰고 심지어 큰아버지께까지 돈을 빌려가며 집을 얻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그 사실을 감추듯 일부러 전세금 액수를 낮춰서 말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동서가 실수로 자기네 전세금이 얼마라고 입 밖에 낸 바람에 전모를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참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화, 억울함, 실망, 그리고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반면 저희는 어떠했나요? 결혼 준비 당시 남편은 대학원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혼수, 예단까지 모두 제가 10년 가까이 일하며 모은 돈과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제 편이고 처가에도 진심으로 잘합니다. 언제나 제 생각을 먼저 해주고 저를 사람으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가 있기에 저는 시댁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나서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저희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아서 현실적으로 전세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왕 돈을 쓸 거라면 전세보다는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다가 운 좋게 분양이 시작된 신축 빌라를 알게 되었고 조심스레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또 한 번 도움을 주셨습니다.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맞벌이 부부셨고 거창한 재산을 갖고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딸의 삶에 무거운 짐이 얹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모아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친정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제였고 시댁의 사랑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살아오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건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 모임들입니다. 정기적인 식사 모임이든 명절 가족 행사든 늘 저희 부부가 돈을 냈습니다. 시동생네는 단 한 번도 밥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계산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웃고 대충 인사만 하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동서였습니다. 가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대학원은 학비가 많이 들죠? 어머님이 얼마 해주셨어요? 제가 대답하면 또 묻고 다음번에 만나도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진짜 시댁에서 지원 안 해주셨어요? 박사 학위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가 싶어서 웃으며 아니에요. 시댁 도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벌어서 결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반복되자 그건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시비 혹은 비교였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없었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시댁이 우리보다 너희를 더 챙겼다는 서사를 계속 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전 그 모든 감정의 판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시댁에 손을 벌렸습니다. 동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또 눈물쇼를 벌였습니다. 형님네는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신랑은 못 배워서 취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게 하나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말 듣고는 남편이 집안을 뒤엎겠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그때 한꺼번에 터트리려 했고 저는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우리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때 저는 진심으로 자기 인생만 지키면 된다는 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저를 바라보며 이 악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보였다고.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며 분노도 모욕도 다 참고 있던 그때의 나 자신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분합니다. 왜냐고요? 그때 시부모님은 정말 경악스러운 선택을 하셨거든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 즉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동생 가게를 차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집안을 떠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멀어지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더니 집까지 잡혀서 동생한테 가게를 해줘? 내가 더는 가족으로 안 볼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죠. 그래도 자식 도리는 해야지. 너까지 등을 돌리면 부모님 얼마나 허탈하시겠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말을 꺼낸 제가 제일 허탈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저는 조용히 남편을 달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착한 며느리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고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덜 피곤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동생 가게는 예상대로였죠. 처음엔 오픈발로 사람 좀 모이더니 점점 손님도 줄고 수입도 줄고 가게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무리한 대출이었고 무책임한 투자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담보대출 원금은 고스란히 남았고 이자는 못 갚다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무엇일까요? 망가진 신뢰, 쌓여버린 빚, 그리고 무너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주말 친정부모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약속된 자리였고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한 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주말 아침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단호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꼭 와야 한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돌이라는 말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시동생 부부도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무겁고 싸늘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히 예감이 됐습니다. 조금의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바짝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혹시 돈이 있으면 좀 보태줄 수 있겠니? 한마디로 시동생 가게 차려주느라 담보로 잡힌 집 대출을 우리더러 갚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곧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린 그런 돈도 없고 있어도 못 해줘요.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격렬하게 부모님께 소리치는 걸 보며 저는 말릴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아픈 손가락처럼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은 수준이었어요. 자식 잘못된 선택 감싸다가 집 담보 대출까지 받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큰아들에게 전가하다니요? 그 상황에서도 동서는 또 울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며 또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님네는 많이 배우셔서 직장도 좋으시고 금방 돈 모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직장 좋다고요? 언제부터 직장이니? 돈을 몇 억씩 갖고 있는 존재였나요? 우리가 얼마나 모았을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이런 말을 반복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요, 우리 힘으로 마련한 게 아닙니다. 제 친정에서 또 한 번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동서는 친정도 없어요? 왜 자기 남편에게는 못 말하면서 아주버님에게까지 손을 벌리냐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 하셨지만 저는 말을 끊고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속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동서는 못난 아들과 살아주는 고마운 며느리고 나는 잘난 아들 덕에 호강하는 며느리라고요. 말을 막으려던 시어머니보다 먼저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났어요. 나도 처가에서 도움받아서 겨우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 집 돈 내놓으라는 건 결국 처가 돈을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엄마, 아버지 이젠 큰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길바닥에 나앉든 저 새끼네 들어가 살든 이젠 상관 안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뒤늦은 단절 선언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자고 말하자 저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시동생 전세금 빼서라도 자기가 쓴 돈 자기가 갚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집안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조용히 시댁을 등졌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시댁에서 나와 차에 탔을 때 저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곧바로 느꼈습니다.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손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기도 전에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흐느끼더니 이내 숨을 헐떡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한테 이런 소리 들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딴 꼴을 보여서. 대체 무슨 낯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배냐다는 자격도 없어. 진짜 미안하다. 그동안 침착하고 속 깊고 온순하기만 했던 남편의 울음은 너무나 낯설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제야 남편도 그동안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모욕과 상처는 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도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쳐 있었던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쥐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서 여전히 눈물과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장인, 장모님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야. 나는 이제 진짜 할 도리 다 했어. 너 더 고생시키지 않을게. 더는 미안하단 말도 듣게 안 할게. 집에 도착했을 때도 남편은 그 말들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이젠 끝내자. 나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시댁 식구들, 즉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재수씨 번호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더는 참는 착한 며느리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기에 조용히 제 폰을 꺼내 남편 앞에서 같은 사람들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제 폰은 문자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차단한 덕분에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보여준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낸 문자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처가에서 해주신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영희 사고친 것까지 저희에게 해결하라고 하면 저 이혼당해요. 영희랑 집 팔아서 빚 갚고 같이 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앞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시고 살아주세요. 동서에게 보낸 문자 재수씨. 우리 집에 맨몸으로 들어와서 부모님 도움 많이 받고 살았죠? 이제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거 정말 심한 거지근성입니다. 정신 차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일은 본인들이 수습하세요. 더는 누구에게 기댈 생각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존댓말 써드립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늦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큰아들 돈 빼서 작은아들 줄 생각뿐인 분이시라는 것을요. 남편이 예전에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제가 그래도 자식 도리는 해야지라며 말린 것, 그게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요. 괜히 착한 척하고 싶었던 제 마음, 괜히 며느리로서 무언가 잘해보고 싶었던 제 욕심, 그 모든 게 결국 시부모와 시동생 부부의 버릇을 나쁘게 들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저도 남편 말대로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 남편은 고아입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물어도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더 말하기가 싫습니다. 친한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 마음까지 무거워질까 봐 이렇게라도 글을 남깁니다. 참 오래도록 견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참 열심히 참았고 사랑했고 다독였고 웃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려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 또 다른 나에게, 지금도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의 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